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된 50대 사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딱한 인생을 살아왔다 싶은 저였는데 제가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드디어 행복을 찾게 되어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팍팍하여 남이 잘 되는 일은 일부러 찾아듣지 않는데 막상 제가 기쁜 일을 겪고 보니 제 행복을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이런 일은 주변에 알려야 가장 좋은 일이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딱한 사정이라 연락하는 식구들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다 보니 이런 곳 말고는 어디 떠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여러분 주변의 지인이라 생각하시고 기쁘시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쁜 이 일을 이야기하려면 제 고생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경상남도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5남매 중 셋째 딸로 위로 언니 오빠와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을 두었습니다. 중간에 딱 끼어서 태어난 셋째 딸이었던 저는 우리 집에서 별로 환영받는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뱃일 하시던 아버지와 어촌마을에서 잡일 거들어 생계를 이어가셨던 우리 엄마한테 5자식 중 예쁜 것은 오빠나 남동생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언니는 장녀라서 일손 거둔다고 좋아하셨고 제 밑에 여동생은 애교가 많은 편이라 아버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죠. 반면에 저는 동생처럼 예쁘게 굴지도 못하고 언니만큼 일손을 거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집에서도 별 쓸모없는 자식이 되었죠. 엄마는 그런 제가 밥이나 축낸다 싶으셨는지 제게 별로 애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밭일 나가신 엄마 대신 언니에게 길러졌고 밑으로 연달아 태어난 동생들 때문에 나중에도 부모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시골 동네에서 자식 하나하나 챙기며 키울 때가 아니니까 제가 그런 걸로 부모님에게 서운해한다거나 투정을 부린다거나 할 순 없었고 서운하더라도 그냥 그게 내 복이겠거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마음 붙일 곳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미역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니 오빠처럼 대학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우리 집 형편에 제 차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시작한 미역 공장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미역을 빨고 있다 보면 미역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질려버리거든요. 손목이 나가도록 공장에서 일을 하고 번 돈은 차비만 빼고 집에 가져다 드렸었고 그렇게 온몸이 쑤시는 것 같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저녁찬으로 또 미역국과 해초 반찬들만 내어주셨습니다. 가끔은 그게 얼마나 서글픈한지 말이에요. 저도 그 나이 먹고 반찬 투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일로 속이 상한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동생들은 계란 후라이라도 얹어서 밥을 먹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우리 엄마는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평생 저한테는 후라이 하나 내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닭이 아침마다 2-3알씩 알을 낳으면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하나, 오빠 하나, 막내동생 하나, 그리고 가끔 언니나 여동생이 하나씩 챙겨 먹고 언제나 저는 늘 마지막 차례이다 보니 그 집 살면서는 계란맛 한 번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차례를 뺏기고 하면 다른 형제들이라도 나를 안쓰러워해야 했는데 우리 집에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 그런 건지 같은 형제들끼리도 양보하고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동생들은 한 번이라도 더 먹으려 칭얼댔고 언니나 오빠는 먹어야 머리를 굴려 공부를 한다며 당연한 듯 받아먹곤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계란만 보면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제가 지금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 때문인지 우리 가게에서는 계란 후라이가 무조건 서비스예요. 요즘같이 달걀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가 그 돈은 차마 못 받겠다 싶더라고요. 이 정도 말했으면
우리 집에서 제 위상이 어느 정도였을지 제가 식구들에게 무슨 마음일지 알만 하실 겁니다. 저는 날 때부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에 평생 대꾸 한번 못하고 살아왔고, 그러다 나이 먹고 엄마 손에 등 떠밀려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갈 때도 찍소리 한번 못했습니다. 제가 시집갔을 때 나이가 겨우 23살이었어요. 요즘 23살이면 한창 좋을 나이 아닙니까? 대학 생활하고 놀러다니고 그럴 나이인데 우리 엄마는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거둘 만큼 거뒀다며 저를 곧장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언니도 오빠도 공부한다고 아직 결혼을 안 했었는데 우리 집 형제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도 저였어요. 엄마는 일찍 시집 가면 내 가정 꾸리고 좋은 거라 하셨지만 저는 그게 부모한테 버려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혼수라도 좀 해줬으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텐데, 내가 가져다 준 월급에서 얼마씩 따로 챙겨서 시집 갈 때 주겠다던 엄마는 막상 내가 시집을 가게 되니 입을 싹 닫더라고요. 화장대 하나 해갈 돈이 없길래 내 돈은 없냐 물었더니 그때 그 돈이 어디 여태 있겠냐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셨었죠. 아무리 없이 산다 그래도 20년 넘게 키운 자식 시집 보내면서 돈 한 푼도 안 쥐어줄 수 있는 건지 내가 그 집 딸은 맞나 싶어서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집 가면서도 혼수 없이 맨손으로 들어갔고 나중까지도 그 일로 두고두고 시어머니께 구박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선보고 남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했던 건데, 솔직히 시집을 가면서 조금 후련한 것도 있었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살았으니 차라리 시집 가서 내 남편 만나서 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연애 결혼은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래도 얼추 마음 맞아서 결혼하는 건데 설마 남편도 내 편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린 나이에 등 떠밀려 선을 보고 시집을 갔던 곳은 우리 동네에서 가깝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언니랑 동생한테는 먼데 시집 갈까봐 젓가락 멀리 잡지 말라 그러더니 나는 왜 그렇게 먼데 보내놨는지 말이에요. 시댁은 제가 살던 고향에서 차 타고 4시간이나 가야 하는 먼 동네였는데 거리도 멀고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어서 결혼 후에는 친정에 거의 가보지도 못했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끝까지 나를 그리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고향을 떠나 생판 모르는 남의 동네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도 너무 어렸고 집 밖에 모르던 제가 하루아침에 낯선 동네, 낯선 환경에서 지내려니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와 늦둥이 남편 둘뿐이었는데 환영받을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두 사람 누구도 저를 반겨주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시골 남자라 그런지 무뚝뚝하게 굴었고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시집온 며느리를 종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간 첫날부터 30개도 넘는 그 집 장독을 다 닦아야 했어요. 며느리 올 때만 기다리신 건지 먼지 뽀얀 장독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었죠.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나은 건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에서 시댁 농사일을 거들고 집안일을 돌봤고, 그건 하루 종일 장독을 닦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식사를 차리다 보면 차라리 미역공장 일을 하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나마 그때는 욕하는 사람이라도 없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전부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매번 제 뒤통수에 대고 온갖 욕지거리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서러운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죠. 가뜩이나 나이 많은 남편은 어린 마누라 챙길 생각도 하지 않고 맨날 뭘 하는지 퇴근하고 술 마시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은 한창 신혼이라 할 때 신혼은 즐기지도 못하고 매일 새벽
술 취한 남편을 부축해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잘하면 저런 꼴이 없을 건데 네가 얼마나 애교도 없고 목석같이 굴면 우리 아들이 저러겠니. 하여간에 어리고 똑 부러진다 그래서 먼 데서 며느리로 데려왔더니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 없고 지 서방한테도 잘하는 게 없네. 아이고 저런 걸 어디다 쓸꼬.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또 제 탓을 하시고 저는 그런 구박을 매일 겪어야 했습니다. 유배 생활도 다 적응하고 산다더니 저도 어느덧 구박받고 욕받지 않은 일상에 익숙해져 갔고 제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해 겨우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도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숨막히던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었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 구박을 받았지만 제 딸은 저한테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논팽이 같은 남편과 마귀 같은 시어머니를 피해 아이만 바라보며 매일을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언제까지 버티기만 해야 한지 몰랐지만 버티다 보면 행복한 날도 올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날이 오지 않더군요.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얼마 뒤 직장에서까지 잘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이랑 대판 싸웠다 그러더니 회사에서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건지 결국 잘리게 되었던 겁니다. 지역 공장에서 몸쓰는 일을 하던 남편은 일을 그만두니 집구석에서 무료한 건지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남편이 집에서는 술을 잘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아들이 술 마시는 걸 끔찍이 싫어하셨거든요. 나한테는 개차반같이 굴어도 자기 엄마한테는 효자처럼 굴고 싶어 하던 아들이었으니 시어머니 계실 때는 자기도 참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해고까지 당하고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싶었는지 그렇게 술을 달고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일자리 잃고 집에 돈도 없는데 무슨 술이냐며 남편 몰래 숨겨보기도 하고 달래도 받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술 먹고 자버리면 그만이라 차라리 나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인간이 술을 마시고 자꾸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가져와! 술! 그만 좀 해요. 벌써 많이 마셨잖아요. 이게 서방이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어디 말대꾸를 있어? 말대꾸는 내가 무슨 말대꾸예요. 당신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제발 그만 마셔요. 야, 너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이제 네 세상이다 싶냐? 그래서 네 서방도 무시하고 이러는 거냐? 아니면 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니까 이제는 네 서방으로도 안 보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선영이도 보고 있는데 그만 좀 해요. 애 놀라겠어요. 이런 씨, 낳을 거면 아들을 낳지. 별 필요도 없는 딸년을 낳아가지고 괜히 밥만 축내고 있고 말이야. 하여간 집구석에 쓸모있는 인간이 없어. 남편은 언젠가부터 술에 취해 딸아이 앞에서까지 폭언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저는 아이 귀를 막고 그 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술이 잘못이지 사람이 무슨 죄겠냐 싶어서 참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당장 사는 게 막막해서 그럴 거라며 이해해보려 노력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일자리를 알아보기는커녕 밖에 서고 집에 서고 늘 술만 달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린 딸과 저는 남편의 폭언과 난동을 쳐다보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뿐이었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그 후로는 거리낌 없이 제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이 깨면 매번 똑같이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곤 했어요. 그쯤 되니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미안하기나 한 것인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차마 이혼 생각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혼해서 혼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딸아이 데리고 혼자 잘 살 수 있을지, 아이에게 아버지 자리를 뺏으면 어쩌지, 별 생각을 다 하다 보면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다가도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남일이라면 뭐하러 그런 놈이랑 붙어 사냐며 당장 헤어지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 답답하다 할지 몰라도 정작 자신의 일이 되면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차라리 혼자였더라면 선택이 쉬웠을지, 자식이 있는 입장이라 당시에 저는 내가 좀 참고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참고 견디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날 때부터 참고 견디는 것이 제 생활이었고 특기였던지라 그런 건 제가 또 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나 하나 참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더니 그게 남편에게 여지를 주는 일이었어요. 나를 두들겨 패던 남편은 나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건지 어린 자식에게 화를 내고 손을 대려 했습니다. 여태 잘 참았다 생각했지만 남편이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한 순간 저는 아이 때문에라도 한시도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도망쳤습니다. 막상 도망쳐 나왔지만 저는 도저히 갈 곳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외지인인 저보다는 동네 토박이인 남편 편이었고 저는 혹시 사람들이 남편에게 나를 데려다 줄까 싶어 한시급히 그 동네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내에서 하루 묵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했던 저는 그 길로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내가 친정에서 아무리 차별받고 컸어도 그래도 나도 자식이고 그 집 딸인데 설마 그런 나를 부모마저 모른 척할까 싶었어요. 그렇게 밤늦게 친정집 앞에 도착해 대문을 두드리자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엄마, 나예요, 은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여? 엄마. 저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부터 나려 하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싸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 손에 아이를 붙잡고 한 손에 짐가방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엄마는 제 사정을 단박에 아셨나 봅니다. 그리고 한 번 시집간 딸은 그 집 귀신이라 생각하시는지 저와 외손녀를 보고도 말없이 대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나마 친정이라고 찾아왔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 얼마나 서럽던지 그나마 남아있던 가족애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네요. 이제 더는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망연자실하여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더니 집에서 막내 동생이 나와 제게 쌈짓돈을 쥐어주더군요. 누나, 어제 매형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절대로 문 안 열어줄 거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차비해. 누나,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나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나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나는 무슨 존재였을지 저는 나를 낳은 부모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런 놈한테 시집가서 10년 가까이 고생만 하고 얻어맞다가 도망 나온 것도 다 부모 탓인 건데 결국 부모 잘못 만났다는 죄로 사람 인생이 이렇게나 망가질 수 있는 건지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네요. 결국 저는 어린 동생이 건네준 돈 얼마를 쥐고 아이를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막차를 잡아타고 무작정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은 그나마 제가 한번 가봤던 곳이었고 그래도 큰 도시이니 가면 뭐라도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 부산에 도착한 저는 터미널 근처에서 제일 저렴한 여관방에 들어갔고 딸아이를 일찍 재워놓고 그날 밤새 숨죽여 울었습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려니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그게 제가 30년 겪은 모진 인생살이였네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제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중에는 돈도 없고 아이 학교도 곧 보내야 하는데 주소지도 없으니 이걸 어째야 하는지 앞으로 혼자 딸과 먹고 살 걱정을 하려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어디 맡겨야 할지, 살림 살던 나한테 누가 일자리를 주기나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여관방에 어린 여자애 혼자 두고 나다닐 수도 없었고,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아이 데리고 여기저기 일을 구하러 다녔어요. 돈을 덜 받아도 되니까 애를 좀 데리고 있고 싶다 하는데도 그런 제 처지를 봐주시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도시 생활은 처음인지라 며칠 일해주고 돈을 떼이는 일도 있었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일 구한다고 정처 없이 길을 헤매고 고생고생을 하다 보니 옆에 있는 자식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학교 갈 시기가 지났는데 학교도 못 보내고 있고 내가 어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지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죠. 당장 고정적인 일자리라도 구하면 마음 놓고 아이 학교라도 보낼 텐데 도움받을 길도 없이 이도저도 못했던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고 야무졌더라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 제 머리로는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네요. 그래도 그리 오래 맡겨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맡겨두고 금방 다시 데려와서 아이를 내가 키우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며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놨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거기까지 갔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죠. 엄마, 나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나 여기 있기 싫어. 나 데려가. 나랑 같이 살아. 선영아, 엄마가 선영이를 데리고 일을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잠시 여기 맡겨놓는 거야. 엄마가 절대로 선영이 버리는 거 아니야. 여기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잠깐 지내고 있으면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싫어. 친구들 싫어. 필요 없어. 선영아, 너 여기 있으면 학교도 다닐 수 있어. 선영이 학교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학교? 학교 갈 수 있어? 다른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걸 물끄러미 바라만 보던 아이는 학교를 보내준다는 말에 조금 진정하는 듯 했어요. 저는 없는 돈을 탈탈 털어 시장에서 사온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아이에게 건네주며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며 아이를 회유했죠. 자, 여기 가방이랑 사왔잖아. 여기서 지내면 선생님들이 학교도 보내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신대. 계속 엄마랑 있으면 선영이 학교도 못 가고 싫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 있자. 응? 아이를 겨우 달래서 떼어놓은 저는 자리만 잡히면 바로 아이를 데리러 올 테니 절대 입양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보육원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부모들이 많은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는 듯 했지만 저는 보육원을 믿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죠.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쓰는 것은 돈 한 푼이 아까워서 남이 버린 것 주워다 입고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겠다고 발버둥 쳐봐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겨우 보증금 구할 돈을 모으는데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반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는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이를 악물기 위해서 잠시 참아야 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괜히 아이 보러 갔다가
못 떨어지고 아이를 찾아오게 될까봐 제 마음을 단단히 먹기 위해 그런 좌충수를 두었었죠. 하지만 결국 그게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단칸방을 겨우 구해 보육원을 찾아갔더니 그 사이 아이는 이미 한국에 없더군요. 제가 분명 데리러 오겠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보육원 원장은 제 딸이 들어온 지 얼마 만에 제 아이를 해외 입양을 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답답해서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선영이를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데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애를 보냈는 게 말이 되나요?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보육원을 운영했지만 데리러 온다 그러고 영영 안 찾아오는 부모들이 거진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고 애를 계속 데리고만 있겠어요? 좋은 기회 왔을 때 보내는 게 애한테도 좋은 일이지. 지금 부모 자식을 생이별을 시켜놓고 아이한테 좋은 일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보세요. 솔직히 자식 하나도 제대로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애를 맡겨놓고 갔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요? 지금 와서 애를 데려간다 해도 가서 아이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애 다시 데려가 놓고 얼마 안 돼서 도로 맡기러 오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그리고 해외 입양 가면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훨씬 잘 살 텐데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좋은 선택 아닌가요? 낳았다고 다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애들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입양 가면 그게 애들한테도 좋은 거지.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발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입양을 보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일이라 말하는 원장의 얘기를 들으며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가 입양되어 가서 넉넉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란다면 제가 생각해도 자식에게는 그게 더 좋은 일인 것 같았으니까요. 저만 해도 부모랍시고 낳아놓고 방치한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이 어찌 되었나요? 그걸 생각하면 저도 제 딸에게 그리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원장의 현실적인 말이 제 마음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따져 묻지도 못하고 아이가 입양 간 주소도 알지 못한 채 보육원을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어미가 자식을 포기하나 싶지만 그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데려온다 한들 살림살이 하나 없는 단칸방에서 애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좋은 집에 입양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도 전부 제 핑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 삶이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혼자 딸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가 나를 떠나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떠난 아이를 찾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이제 고생은 나 혼자 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딸이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을 딸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 고생도 나 혼자 해서 다행이었지 싶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버린 제 죄책감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그 아이를 잊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늦지 않았다고 재혼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남의 자식 키우거나 새 자식 얻기 싫어서 재혼도 안 했고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내 딸이 좋은 곳에 유학 간 셈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매일 딸이 보고 싶고 그리운 것은 사실이었네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이제 와서 부모 탓하면 뭐하고
세상 탓하면 뭐 할까 싶어서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갔죠. 그래도 목숨은 질긴지 그냥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이제서야 조금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자가는 아니지만 내 몸 누일 전셋집도 하나 있고 싸구려 백반집이어도 사장님 소리 듣고 장사도 하고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딸도 다 컸을 텐데 보고 싶기는 해도 외국 나가 있는 자식을 이제와 찾을 수도 없고 그냥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는 혼자 하던 식당 일이 버거워 홀을 봐줄 직원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좀 있는 내 또래 사람이 와줬으면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젊은 아가씨가 찾아왔더라고요. 나는 나이 좀 있는 아줌마를 구하는데 아가씨 약해 보이는데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식당 일이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래저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힘도 세고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저 믿고 한번 써봐 주세요. 젊은 사람이 힘든 일을 제대로 할까 싶어서 안 뽑으려고 그랬는데 꼭 일을 해야겠다며 사정하는 얘기에 저도 마지못해 그 아가씨를 직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뽑으면서도 젊은 사람이 다른 일 놔두고 왜 이런 데서 일할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사정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저도 더 묻진 않았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친해지다 보니 어느새 서로 개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 아이 사정도 듣게 되었습니다. 일은 할만해? 예, 별로 힘든 것도 없고 재미있어요. 은영이 너는 어쩌다가 이 일을 한다 그랬어. 너 정도 되면 더 좋은 일 많지 않니? 제가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써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다들 대학 나오니까요. 그러냐? 하긴 요즘 죄다 대학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네. 사실 나도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다고 고생 많이 했었어. 옛날에 나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도 비슷한가 보다. 사장님은 자녀분 없으세요? 한 번도 가족 얘기는 안 하시네요. 가족? 내가 가족이 어디 있어. 그냥 혼자 사는 거지. 왜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결혼? 하긴 했었지. 그것도 벌써 오래전 일이네. 근데 10년도 못 살고 끝났어. 남편이 워낙 개체반이었거든. 이혼도 못하고 도망 나왔다가 그 인간 죽고서야 겨우 연이 끊겼지. 술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부리더니 결국 술 때문에 죽었다더라고. 그 인간 죽었다는 소리에 나도 그제서야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 혹시 찾아올까봐 엄청 겁먹었었거든. 그럼 두 분 사이에 자식은 없으셨어요? 아유, 자꾸 내 얘기를 왜 물어? 내 얘기는 재미있는 것도 없어. 이리 나자. 자식 버리고 살면서 내 딸 얘기는 평생 해본 적이 없기에 저는 자꾸 묻는 그 아이의 물음에도 계속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그 애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틈날 때마다 저한테 자식 얘기를 묻곤 했었어요. 우리 딸이 잘 컸으면 딱 그만했을 것 같고 또 우리 딸아이 어릴 적이랑 많이 닮은 듯한 그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헤어진 딸 얘기를 하게 되었죠. 사실 나도 딸이 하나 있어. 은영이 네가 올해 28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딸이랑 딱 동갑이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이랑 이름도 비슷하네. 우리 딸은 선영이거든. 선영. 그래요? 근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따님은 지금 뭐 하세요? 글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사실 옛날에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미국으로 입양 보냈거든. 그 뒤로 소식을 몰라. 벌써 20년이 다 됐으니 세월 참 빠르네. 그럼 20년 동안 보고 싶진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안 찾으셨어요? 내가 버린 새끼를 이제 와서 찾으면 되나? 그냥 어디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야지. 미국 간다고 소식 끊겨서 찾을 수도 없고. 그래도 요즘에는 어떻게든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에이,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찾아서 뭘 하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남 앞이라 말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저도 딸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버려놓고 다 큰 자식 앞에 어미랍시고 나타나는 건 참 염치가 없다 싶어서 말을 그렇게 했죠. 그날 제 얘기를 들은 직원 아이의 표정이 묘해 보이긴 했지만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문자만 남기고 출근도 하지 않고 소식이 갑자기 끊겨버렸어요. 그동안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우리 딸 생각나서 가족처럼 잘 대해주었던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식이 끊기니 저도 참 황당하더군요. 월급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는 집도 모르고 전화는 받지도 않기에 저는 그대로 그 직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세차게 비가 오는 그날 밤 우리 집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장모님, 저 선영이 남편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지만요. 장모님, 선영이가 실종됐습니다. 집에 유서를 쓰고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혹시 장모님은 선영이가 어디 갔을지 아실까 싶어서 연락 없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짜고짜 나를 찾아와 내 사위라 하는 그 사람은 20년째 본 적 없는 내 딸이 실종되었다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영이 남편이라고요? 내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사위는 긴 말할 수가 없다며 짧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제서야 우리 가게 직원이었던 그 아이가 내 딸 선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새끼를 지척에 두고도 어떻게 몰라볼 수 있는 건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나중에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위에게 딸아이가 쓰고 갔다는 유서를 받아본 저는 그대로 폭우를 뚫고 정처 없이 딸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서에는 아이가 내내 저를 원망하는 글만 적혀 있었어요. 어릴 적 꼭 찾으러 오겠다고 해놓고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한 원망, 20년 세월 동안 자기를 찾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나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그 유서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나를 찾아 묻고 싶은 게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내 가게에 와서 자꾸 딸이 보고 싶지 않냐 캐물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와서 찾아 뭐 하겠냐는 소리를 했고 딸은 그 말을 듣고 좌절하여 유서를 쓰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진심이 그게 아니었지만 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나를 원망했을지 저는 딸의 마음을 차마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나기 전에 딸을 찾아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죠. 저와 사위는 각자 딸이 갈 만한 곳을 찾기로 하고 거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떠올리려니 쉽지 않았지만 오래전 기억을 더듬으며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역도 가보고 터미널도 가보고 예전 보육원 자리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그 보육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고 유서를 쓴 아이가 터미널에 있을 이유도 없었죠. 계속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가기 전날 제가 딸아이를 데려갔던 장소였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바다나 보자며 바닷가 앞에서 하루 묵었었는데 혹시 거길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 민박집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20년 전 그 민박집은 낡은 그대로 그곳에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저를 기다리는 제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자신을 찾아와 주길 바랬던 아이를 보니 아이가 평생 나를 이렇게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선영아, 너 정말 선영이 맞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나를 찾았네. 엄마가 마지막까지 나를 못 찾으면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죽겠다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럼 엄마는 자식 버려놓고 잘 살았어? 나는 매일 엄마 그리워하면서 죽고 싶어도 참고 살았는데 엄마는 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없었다더라? 선영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설명할게. 그때 그렇게 말한 거는 남 앞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자식 버려놓고 다 컸더니 찾고 싶다 그러면 욕심 아니냐. 내가 너를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없어야 네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봐.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정말이야.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제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동안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듣게 되었죠. 미국으로 건너간 딸아이는 그 집에서도 저를 그리워하며 계속 겉돌기만 했고, 그래서인지 그 집에서 다른 자식들과 차별을 받다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건너와 지냈답니다. 그제서라도 저를 찾고 싶었지만 지내던 보육원은 없어진 지 오래였고 저를 찾을 수 없어서 혼자 고생을 많이 했다네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일찍이 가정을 꾸렸고 남편의 도움으로 결국 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자식 앞에서 그런 무정한 소리를 했으니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말이에요. 저는 아이에게 그게 제 진심이 아니었던 것을 밝히고 20년간의 잘못을 빌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너 버린 거 아니야. 엄마는 평생 네가 잘 살기만을 바랬어.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가진 적 없고 무능력해서 날 떠나야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엄마가 잘못됐어. 미안해, 선영아.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그날의 기적 같은 재회로 저는 다시 제 딸아이를 만날 수 있었고 몰랐던 사위의 존재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 대신 내 딸을 챙겨주고 중요한 순간에 나를 찾아와준 사위가 참 고맙더군요. 그런 사위 덕분에 저는 딸아이와 무사히 화해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딸이 한국에서 영어교사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지금이야 우스갯소리로 미국 가서 영어라도 배워와서 다행이라 말하지만 그 어린애가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만 생각하면 저는 과거를 수십 번도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돌고 돌아 내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저는 지금도 자식을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지 어렵기만 하네요. 그래도 딸아이는 저와 20년 만에 만나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는 예쁜 손녀까지 낳았고 덕분에 저는 요즘 어린 손녀 보는 행복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일찍 결혼하면서도 몸조리해줄 친정엄마가 없으니 아이 낳을 자신이 없었다는 딸의 말을 듣고 옛날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 사랑받고 자랐고 좋은 엄마 밑에서 컸더라면 내가 내 자식을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잘 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사랑을 잘 모르고 컸지만 저는 늦게라도 제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는데
제가 정말 그 나이까지 정정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딸에게 못해준 것을 전부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제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